예,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이경전입니다. 오늘 8월 17일 아침 9시인데요. 특별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특별 세션의 제목은 가상자산 생태계를 위한 기술 제도화 전략입니다. 지난 6월 16일에 한국경영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디지털 자산 쪽으로 특별히 하루 종일 학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시간에 패널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내용이 좋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으셔서 이 융합학술대에서 특별 세션을 다시 열고 그때 토론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발표하셨던 분들 다시 모셔서 특별 세션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위한 기술, 제도와 전략을 중점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과 금융 생태계의 진단,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블록체인 산업 성장 전략, 디지털 자산 보안 문제 분석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섭 서울대 교수님께서 한 20분에서 25분 기조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토론을 발표 형태로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토론자 세 분이 다 발표를 하시면 그 이후에 저희가 앞으로 나가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디지털 자산 시장과 시장 평가와 정책 과제인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종섭 교수님은 뉴욕의 NYU 스턴 비즈니스 스쿨에서 박사를 하셨고요. 플로리다 대학 워링턴에서 조교수를 역임하시다가 서울대 현재 경영대학원 부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에서 겸무 교수로 계십니다. 예, 이종석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넥스트 버튼 보시면 네, 오늘 기조 발제를 맡게 된 이종섭 교수고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평가와 정책 과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들을 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좀 도식화해 보았는데요. 일단 비법화, 그러니까 민간 주도의 자산 시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퍼블릭 블록체인과 연동되어 있는 보통 이게 레이어 1 코인이라고 하죠. 그 뭐 비트코인, 이더 같은 그런 암호화폐를 시작으로 해서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공통 장부로 쓰면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다양한 탈중앙화되어 있는 앱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사용하게 되는 우측에 보이시는 유틸리티 토큰 이런 그런 토큰들도 있고 그중 일부는 시큐리티 증권처럼 발행되기도 해서 시큐리티 토큰이라고도 하고요. 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흥미로운 시장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현실의 자산들을 토큰화해서 온체인상에서 거래하게 하는 토크나이즈 시큐리티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탈중앙 금융 서비스에서 결제나 송금에서의 되게 중요한 그 매개로 쓰이고 있는 가치 안정 코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정부 주도의 법화 쪽을 보시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컨셉인데요. 명목 화폐 시스템으로 제도권으로 들여오게 되면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형태로 제공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도입에 대한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산군들 중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그중 먼저 이제 증권 토큰, 시큐리티 토큰 시장, 특히 발행 배경이 무엇이고 우리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하는데 정의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증권형 토큰에는 크게 두 가지, 발행 시장에서 유틸리티 토큰이지만 증권처럼 제공되는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큰화된 증권, 토큰화된 시큐리티가 공존하는데요. 그 둘은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규제적인 면에서도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가치 안정 토큰의 가격 안정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지, 시장 현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CBDC와의 접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까지를 말씀을 드린 후 최종적으로는 최근 우리 디파이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그런 사태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얻은 시사점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시장 어떤 식으로 규제해 가야 될까라는 방향성에 대한 제 생각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 토큰 시장의 발행 배경과 정의, 먼저 ICO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ICO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코인을 제공하면서 자금을 공모하는 모형이잖아요. 2018년까지는 굉장히 화랑이었다가 이 창업자와 그 외부 투자자들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사기 횡령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급격히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죠. 결국 시장은 누군가의 가버넌스 역할을 요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나 아니면은 큰 손들, 웨일들이 가버넌스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식으로 시장이 진화하게 돼서 나온 것이 결국 거래소가 due diligence 펑션까지 하는 Initial Exchange Offering이라고 하는 IEO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도 그닥 성공적이지 않아서 계속되는 정부의 규제가 증가하게 되고 그런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창업자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냐면 여기에서 이제 증권 토큰이 나오는데요. 토큰을 증권형으로 이제 제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얘기인즉슨 증권처럼 기존에 있는 금융 그 기관에다가 규제 기관에다가 등록을 해서 공시 기준을 만족하면서 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최근 연구랑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실중 분석을 해보면 STO로 발행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15% 정도 자금 조달 성공 확률도 높고 장기적인 수익도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STO 시장은 그 자체로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IPO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장 상태로 머무르면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이 람버트 에롤이라는 분들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STO를 정의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1/3 of them, 한마디로 그 STO들의 3분의 1이 could not be considered as STOs. 보니까 다 turned out to be stable coins, 스테이블 코인이던가 아니면 STO를 가장한 ICO들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규제에 대해서 리스크를 해징하는 방식으로 나온 결과물이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증권이냐 아니냐라는 그 증권성 심사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다라는 것을 연구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미국 현황은 어떨까요? 하위 테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증권인지 아닌지 투자 계약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되는데요. 그 판별할 때 투자 계약의 정의는 보시면 투자 계약이란 an investment of money in a common enterprise when the user expects profits predominantly from the efforts of others. 말은 시큐리티 토큰이 되려면 그 투자 수익이 투자 기회를 제공한 회사 운영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금융 상품임이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클리어 컷 정의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다. 토큰이 배당을 준다 그러면은 배당은 누군가한테 받는 거니까 증권 확실한데 토큰이 컨텐츠에 대한 액세스만 준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 증권으로 봐야 돼, 투자 계약으로 봐야 돼, 뭐로 봐야 돼 어려워지죠. 그래서 리플 같은 법정 다툼이 수년 동안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이러한 상황이랑 어떻게 보면 일관된 저희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결국에는 토큰의 증권성 심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왜 잘할 수 있을까? 미국처럼 계약법이 잘 발달되고 적용되는 시장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최근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증권형 토큰에는 토커나이즈 시큐리티, 결국에는 토큰 발행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전통 금융 자산, 뭐 유동성이 없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예술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커스터디에다가 맡겨놓고 코인을 발행을 해요. 토큰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온체인상으로 블록체인상에서 거래가 가능해져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 자산을 토큰을 통해서 유동화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걸 Asset Backed Security 토큰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Cumulative 그 Growth Rate를 보시게 되면 한 56.9%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전통 자산들이 에셋의 풀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두 가지 타입의 우리 증권형 토큰, 그죠? Security 토큰. 먼저 유틸리티 토큰인데 증권처럼 제공되는 경우와 약간 다른 개념인 Tokenized Security, 그죠? 토커나이제이션이 된 어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전통 자산.
둘은 매우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코인데스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규제적으로는 같이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유틸리티 토큰이 시큐리티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유틸리티 토큰이 적용되는 환경은 뭐죠? 퍼블릭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연동되어 있는 컴퓨터들, 그리고 네트워크 연산. 회사라는 개념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도 없고 어떤 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새로운 인프라 환경을 기존에 있는 전통 그런 투자계약법상에 있는 회사의 개념으로 어떻게 매핑하는지가 굉장히 핵심이 되는데 토크나이즈 시큐리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유동화된 자산 시장, 토큰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증권인데 일하는 데는 혼동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크나이즈 시큐리티즈, 증권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유틸리티 토큰인데 시큐리티 토큰으로 오퍼링 된 거와는 다르게 이들은 중앙화되어 있는 업비트 같은 거래소가 아니라 탈중앙 거래소인 팬케이크 스왑, 유니스왑 같은 덱스에서 주로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덱스라고 하는 환경이 굉장히 좋고 유니크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래자들의 풀 아이덴티티를 다 드러내게 하는 KYC, Know Your Customer 같은 스타일의 규제를 막 강요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토크나이즈 시큐리티들은 탈중앙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덱스라는 개념이 약간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덱스는 화폐 자판기입니다. 밴딩 머신인데 밴딩 머신 안에는 재고가 들어있죠. 우리가 그럼 비트코인이랑 이더를 한번 콜라나 사이다 대신에 생각을 해볼까요? 비트코인도 쌓여있고 이더도 쌓여있어요. 우리가 이더를 지급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더를 자판기에 딱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비트코인이 나오죠. 그죠? 이 화폐 자판기는 교환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게 바로 덱스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두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이 예컨대 업비트, 센트럴라이즈드 된 익스체인지의 교환 비율과 같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누가 그걸 보장을 해주냐? 스마트머니, 아비트라지 캐피탈이 해줍니다. 만약에 유니스왑에서 덱스 중에 하나죠. 비트코인 재고가 너무 없어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한번 쳐보세요. 귀하니까. 근데 저기 업비트에서는 그거보다 싼 가격에 비트코인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사서 어떻게 하죠? 바로 유니스왑에 와가지고 비트코인 재고를 던져주면서 이더를 받아오면서 캐피탈 게인을 얻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니스왑 안에는 비트코인의 재고가 점차 늘어나겠죠.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차 낮아져요. 언제까지? 저쪽에 있는 가격과 동일해질 때까지. 누가 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있죠? 아비트라저. 근데 아비트라저들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트레이딩을 프론러닝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 아이덴티티에 집중한 그런 규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뭔가 이 블랙머니나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시장 경제를 저해시킬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수가 있는 맹점이 있어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디파이, 이 세계는 좀 다른 세계니까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덱스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스피로버가 일어나냐면 업비트나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덱스에 있어야 될 아비트라저들이 덱스에 갈 수 없게끔 규제가 됐다고 하면 어디로 갈까요? 업비트로 옵니다. 그럼 업비트는 거래소 입장으로 갑자기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인폼드 트레이더들을 갑자기 많이 맞닥뜨리게 돼요. 어떻게 본인들을 보호하죠? 비데스크 스프레드를 쫙 벌려가지고 자기의 수익을 보장을 해야 돼요. 비데스크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건 뭐죠? 팔고 샀을 때 더는 들어가는 거래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유동성 공급 기능이 악화됩니다. 결국엔 시장들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좀 큰 틀로 봤을 때는 해결책이 덱스만의 문제로 접근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규제의 문제들도 있지만 또 산적한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하려면 블록체인이 거래 승인을 빨리 해야 되는 스케일러빌리티를 올려야 되는데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에 의하면은 결국엔 탈중앙화나 시큐리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는 그거를 굉장히 이루기가 어려운 목적 함수가 되죠. 뿐만 아니라 오프체인에 있는 것들이 점차 온체인으로 넘어온다고 했죠. 그 오프체인에 있는 어떤 가격 아니면 정보,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어떻게 신빙성 있게끔 온체인으로 갖고 들어오는지에 대한 문제를 오라클 프로블럼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도 해결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규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시장 육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접점을 잘 생각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와 있다. 가치 안정 코인 동향 좀 말씀드릴게요. 우측에 보시면은 뭐 US 테더 밑에 있고 USD 코인 보시면은 어떻죠? 거의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시면은 그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테더의 거래 금액은 2021년 기준으로 쭉 보시면 거의 뭐 S&P 500의 거래 대금을 육박하고 넘어서고 있어요. 그죠?
그럼 가치 안정 코인 어떻게 가치를 안정시키고 있느냐?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담보형이라 그래서 collateral based. 이게 제가 달러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1달러를 예치하면 1테더를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매칭이 되어 있고 증거금이 충분하게 있는 한에서는 가치 안정이 보장이 되죠. 대신 이 예치한 금액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약간 가버넌스의 문제에 따라서 실제로 US 테더나 USD 코인의 가치는 1달러로부터 조금 낮아질 수도 있어요. 알고리즘형,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죠. 테라루나. 예전만 해도 테라루나 알고리즘 얘기하면 되게 신기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투코인 시스템을 이용해요. 테라를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테라는 현재의 돈이고요. 루나는 채권처럼 미래의 돈입니다. 현재의 돈, 공급이 너무 많으면 테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러면 테라 가격을 1달러로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유동성을 흡수해야 돼요. 이거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뭔가를 팔면서 빨아들입니다. 뭘 팔죠? 보통 중앙은행은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흡수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루나를 팔아서 테라를 흡수해가지고 가치를 다시 1달러로 돌려요. 중앙은행이 하고 있었던 통화 정책을 그대로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구현한 것이 테라 루나 시스템인데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듯이 이러한 시스템 상에서는 사실은 에퀄리브리움, 평형 상태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테라 현금의 가치가 막 떨어져요.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기를 자, 채권을 발행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도록 하자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두 가지 솔루션이 나옵니다. 만약에 투자자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그 국가를 내지는 이 테라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어떤 기관을 그 어떤 그 주체를 미국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죠. 채권 발행되면 발행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은 잠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저평가 매수 기회로 생각해서 들어와요. 그러면은 시장 이 에퀄리브리움 유지가 되죠. 근데 만약에 현금 가치가 떨어졌을 때 막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아르헨티나 같은 신흥국이었다. 어떻게 되죠? 런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테라 루나가 유지되려면 시장의 믿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게도 되어 있지 않아요. 결국에는 가치 안정 토큰 그 비즈니스들의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뭐냐면 시장의 믿음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에 대한 걸로 이제 그 결론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최근 좀 흥미로운 시도가 뭐가 있냐면 우리 트론 알죠? 트론.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분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트론에서는 Decentralized USD라고 테라랑 똑같은 알고리즘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1달러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핵심은 뭐였냐면 오버 콜라터라이제이션이라는 스트래터지를 씁니다. 그 얘기는 발행된 거의 양의 최소 130%의 어떤 담보나 증거금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쌓아도 그중 일부만을 발행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믿음을 얻는. 그래서 테라 사건 이후에 숏셀러들이 이 USD, Decentralized USD를 공격을 많이 했는데도 어느 정도 버텨냈어요. 연준의 입장은 뭘까요? 결국 연준은 알고리즘형 코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다 법정화폐 담보형으로 스테이블 코인만 허용하고 싶고 거기에다가 발행 기간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디파짓 인슈런스 보장에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해주길 원하는 거죠. 뭐 굳이 따져보자면 USD 코인처럼 골드만의 자회사인 서클이 발행하는 경우가 그나마 조금 더 제도권에 가까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CBDC와의 차이가 그럼 뭘까? 결국에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투자자의 믿음을 얻는 방식이 중앙화되어 있는 정부의 등장으로 백킹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 간의 경계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리테일 CBDC 결국에는 페이먼트 용도로 쓰는 이제 디지털 중앙 은행이 발행한 이제 디지털 커런시가 되는데요. 여기서의 쟁점들 간단히 한두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CBDC로 수요가 들어간다. 우리가 CBDC를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일종의 약간 데빗을 그쪽에다가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죠? 크레딧보다는. 데빗이 확보되면 어디에 가야 될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금융권에 가야 되는 예금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예금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은행의 준비금, 리저브라고 하는 서플라이 리저브가 내려가게 되고 리저브가 내려가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 리저브가 되게 희소해지면은 돈 빌리기 힘드니까 페드 펀드 레이쇼 올라갑니다. 그죠? 결국에는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스피로버 같은 이펙트 때문에. 또 많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라이버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 이제 만약에 CBDC를 해가지고 모든 저희들의 페이먼트에 대한 흐름을 중앙 정부가 빅브라더처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빅브라더가 어떤 가버넌스적인 면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잘 존중해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정부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에 따라서 이 화폐가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폭은 아마 운신의 폭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최근 연구는 그것이 꽤나 제한적인 연구여가지고 자본시장 저변이 취약한 국가에서는 민간 화폐로 가는 쪽이 CBDC보다 훨씬 더 옵티mal하다는 식의 경제학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디파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먼저 최근 디파이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기관 투자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나스닥과 디지털 에셋, 특히 뭐 이더리움, 이더나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연동성이 커지고 상관계수가 커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트레디파이에서의 자산 배분이 일어나는 그 순간 돈이 없어서 나스닥을 팔아야 되는 기관 투자자라면 위험도가 높은 디지털 자산도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 연동성이 올라가게 되죠. 요즘 우리는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긴축재정, 금리 인상으로 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장 직격탄은 뭐냐면 투자자들의 리스크 애피타이트이 내려가게 되고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트레디파이 시장에서도 돈이 빠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작업 증명 방식으로 마이너들을 계속 어트랙트 해야 되는 프루프 오브 워크의 암호화폐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의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디지털 자산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려면 이 겨울을 이겨내고 결과적으로는 주식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이겨내고 다시 가격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냐면 사실 디파이 시장에서 큰 붕괴 그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잘 들여다보면 우리 금융하는 사람들 눈에는 예전에 리만 브라더스랑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시작은 레버리지. 예를 들면 제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굉장히 고수익을 주는 랜딩 플랫폼에다가 빌려주거나 아니면 다시 그 돈으로 이더를 삽니다. 그럼 자기의 포지션을 어떻게 하죠?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문제는 뭐냐면 레버리지를 두세 번 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금액의 3, 4배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지만 결국엔 자기의 담보의 가치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떨어지게 되면 대출이 상환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니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연쇄적으로 언와인딩이라고 하는데 마진콜이 들어오면서 언와인딩이 되면 어떤 일이 나면 급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SFIR 세일즈라고 하는 가격 변동성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시장의 안정성은 매우 떨어지죠. 디파이 시장에서는 아주 작은 샥도 시스테매틱 샥, 시스테믹 샥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디파이 시장에서의 안정성을 트레디파이 시장으로 넘어가는 걸 막으려면 사실 레버리지 규제를 해야 되는데 랜딩 플랫폼, 뭐 중앙화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네트워크상으로 그냥 구현되어 있는 그러한 EVM 같은 스타일의 환경이라고 한다면 대체 어느 기간을 얘기해서 레버리지 줄이라고 얘기해야 될지가 굉장히 모호해져 버리는 거죠. 다 부러져 있으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많이 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이클 케이시 같은 사람은 89년 된 낡은 제도는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조지타운 법대에 있는 크리스 브로머 교수님 같은 분은 하위 테스트 적용 가능한가 한번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라고 해요. Efforts of others in a common enterprise, 과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 연결된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이런 거래 환경에서 회사는 무엇이며 노력을 제공하는 그 others는 누구이며 보드 오브 디렉터 그런 개념 여기 가버넌스 구조 자체가 없어요. 대리인 문제조차도 없어요.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시장 참여형 가버넌스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디파이 시장과 넓게 얘기하면 우리 웹3라고 하죠. 결국에는 주인장이 없지만 잘 돌아가는 자동화되어 있는 어떤 신개념의 회사 시스템인데 이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을 육성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이 DAO가 기존에 있는 Centralized Governance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보드 오브 디렉터한테 델리게이트를 해가지고 가버넌스를 시키던 기업 문화였다면 이제 시장 참여형으로 분산화되어 있는 참여자들이 함께 노력해서 가버넌스를 추구하고 목표 함수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경제학으로 얘기하면 메커니즘 디자인 문제입니다. 이거 풀어야 돼요. 이거 안 풀고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많은 트라이얼 에러를 하게 될 거예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모든 발전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은 기술적인 문제와 더불어 시장 경제적인 메커니즘 디자인 부분을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바라봐야 되는 시점까지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종석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 교수님은 지금 그 블록체인이나 이 디지털 자산 분야의 혜성같이 등장한 스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방금 한 20분 정도 발표하셨는데 다 이해 못하실 수 있죠, 그죠? 그거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예, 오로지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일부 단어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튜브로 이게 좀 다 녹화가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메커니즘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벨상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디파이나 이런 디지털 자산이 나오면서 노벨상의 기회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큰 돈을 버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이러한 메커니즘 디자인을 새로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 신진 학자들이나 이런 뭐 흔히 말하는 학문 후속 세대가 굉장히 욕심을 낼 만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발표는 오늘 못 오셨어요. 아마 갑자기 재판이 잡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신데요. 또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을 17분짜리인데 저희가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한 1.3배속으로 저희가 플레이를 할 거고요. 같이 보시면서 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맡게 된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2022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석사 이후부터는 이제 법학을 전공했지만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제가 이제 맡은 토론의 주제는 가상자산과 금융규제라는 테마입니다.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방법과 제도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는 핵심적으로 증권형 가상자산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 한국에서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것을 테마로 해서 증권형 가상자산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오늘 토론을 맡고자 하는 부분은 현행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가지고 금융 규제들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과연 이제 이것이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인지 중심으로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제 소개는 이제 지금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도 이제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특히 금융 분야라든가 또 기업 경영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우리가 용어를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EU에서는 크립토 에셋이라는 말을 쓰고 미국에서는 이제는 디지털 에셋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두 가지 차이점이 좀 있는데 크립토 에셋을 쓴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분산 원장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특정한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타겟팅해서 규율하겠다는 성격이 띈다면 디지털 자산 또 가상 자산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분산 원장 기술이라든가 블록체인 기술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산의 토큰화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좀 브로드하게 규제를 접근한다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금융정보법이 작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FATF라는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의 권고 조치를 기반한 것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디지털 에셋의 접근 방법과 좀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근법 개념 규정을 보면 가상 자산을 특정한 기술이나 분산 원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가상 자산이 기본적으로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거래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중에 경제적 가치 지닌 것이라면 모든 것이 해당되도록 하되 다만 전자화폐라든가 전자음 이런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통해 가지고 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의 개념이 상당히 법적으로 좀 브로드하다 보니까 과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가상자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NFT 같은 경우에도 과연 가상자산에 포함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가상자산에서 NFT를 반드시 뺀다 이런 이야기는 없고 NFT도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거래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특정금융정보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이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왜 중요하냐면 가상자산이 금전에 해당하는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재물에 해당하는지 전자화폐에 해당하는지 또는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각각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둘씩 짚어 들어가면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 유사 수신 행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문제가 쭉 되어 왔지만 현재는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유사 수신 행위 규제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가상자산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신행, 유사 수신행위라 하면 쉽게 말하면 은행을 아무나 은행을 역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유사수신 행위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유사수신 행위라고 했을 때는 수신이잖아, 수신. 근데 이거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만들 때는 금전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만약에 이제 금전이 아니라 쌀, 밀 이런 거 받는 것이라면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가상자산이 과연 이 금전에 해당해서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누군가에게 가상자산의 원금 또는 이자, 예를 들면 저한테 비트코인 1비트코인 맡기면 내년에 10비트코인 돌려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수취한 경우 그 비트코인이 과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따져봤을 때 이게 결국 비트코인이 금전인가 아닌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금전은 우리나라에서의 통화다. 결국 유통되는 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가상 통화라는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 이제 2017년 요때 자료를 보시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크립토 커런시, 한국어로서는 가상 통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국 지금 와서는 통화라기보다는 일종의 자산을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행정부에서도 가상 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하급심 판결들을 보면 특히 2021년도 7월 9일 나온 하급심 판결을 보면 가상자산을 돌려줄 의무, 가상자산 인도 의무는 금전 지급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비트코인을 수취하는 결국 가상자산 수취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큰 금융 규제 중에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이 적용이 제외된다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 문제점 그런 제도적인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이 적용된다라고 본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가상자산 예치나 운용 서비스 대부분이 잘못하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우리가 설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고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업도 마찬가지죠. 대부업이라는 것은 결국 금전의 대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빌려주는 비트코인 가상자산 랜딩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대부업법 등록이 필요하냐 했을 때는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 엄밀한 법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법상 대부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부업체인 것처럼 홍보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디파이 서비스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상자산과 횡령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成立하는 범죄이고요. 배임죄라는 것은 이제 재물을 보관한다 그런 개념과 상관없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의미를 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재물이라고 하면 물건 플러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는데 이 쉽게 생각하면 이제 민법상 물건보다 조금 넓은 개념이지만 쉽게 생각을 하면 유체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유체물 플러스 전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인데 디지털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질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결국 무체물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체물에 대해서는 물건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체물에 대해서는 표현의 일종을 인식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비트코인을 횡령했다. 비트코인을 누가 이제 훔쳐갔다. 또는 비트코인 오입금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은행 계좌에 누군가 타인에게 돈이 들어왔을 때는 은행 오입금일 때는 횡령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 돈을 갖고 간 것이니까 보관한지니까. 근데 제 전자지갑에 1년씩도 없는 사람이 크립토를 잘못 보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크립토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럼 배임죄를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했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뭐 회사 직원이 이제 회사의 전자지갑에 있는 그 크립토를 꺼내 갔다면 배임죄 성립하겠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소비한 행위는 그거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사람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도 작년 12월 16일 날 가상자산이 오입금된 경우에는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고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인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미 2018년도에 이게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판결도 존재합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자본시장법의 적용인데 자본시장법의 적용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합 투자 관련된 규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이 증권인가라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집합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우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가상자산 펀드를 만든다고 봤을 때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여지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본시장법 제6조에 의하면 집합 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영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투자를 하고 이제 결과를 배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 금전 등이라면 금전 플러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적어도 그게 물건인지 재물인지 이런 거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본시장법 관련된 규정 중에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집합투자와 관련된 규정이고, 실제 2018년도 10월달에 금융위원회가 모 거래소에서 운영하려던 ICO 관련된 펀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를 했고, 실제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통보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 운용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구조에 따라 가지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다만 이제 자본시장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또는 취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계약 증권의 해당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규정도 있고 유권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보도 자료도 있는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것이 올해 4월달에 뮤직하우의 저작권자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 증권으로 인정되기 이전까지는 이게 그냥 법조문에는 있지만 적용이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 18년 이때부터 계속 이제 크립토에 대해서 증권형 ICO는 금지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지된다라고 했지만 실제 행정부에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뮤직하우 사태가 이제 사례가 생기면서 가상자산이나 NFT에 대해서도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될 여지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2020년도에 거래소 토큰의 투자계약 증권성에 대해서 부정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판결이 있는데, 그때 이제 부정할 때는 이제 우리가 거래소 토큰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그 배당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니까 배당에 대한 성격이 떨어진다라고 봐서 투자계약 증권성이 부정되긴 했는데, 그 판결은 사실은 여러 가지 비판 소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도 반드시 배당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배당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된 목적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요소가 투자계약 증권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경우에 투자계약 증권이 해당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뮤직하우 사례 이후에 우리 금융당국에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해석을 해놓긴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유권 그 자체를 표상하는 거는 증권이 아니지만 소유권에 기반해서 일정한 수익에 대한 배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상하는 권리라면 그거는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파트를 소유하는데 10명에서 아파트 동시 같이 소유하면서, 자, 아파트 소유권을 하나 이제 10분의 1씩 권리를 우리가 크립토로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는 소유권 그 자체를 표상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파트 제가 소유하면서 여기 토론하시는 분들에게 크립토를 발행해 가지고 아파트 월세 수익에 대한 이제 권한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투자계약 증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도박투자 등 신종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좀 부족을 하죠. 이것만으로 과연 우리가 현재 발행되어 있거나 또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해석을 다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SEC에서는 2019년 4월 달에 일종의 가이드라인 비슷한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죠. 그래서 탈중앙화 정도라든가 실제 가상자산의 이용 정도, 활용 정도,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한번 구체적으로 해석을 내놓기도 했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증권형 가상자산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에서 구분해 접근하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 상원에서 이제 법안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법안의 내용을 읽어보면 미국에서는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지만 올 초 예상되는 것이 가상자산은 증권형 가상자산과 비증권형 가상자산, 그리고 그러니까 증권과 상품이죠. 증권과 상품을 나누고 또 하나 이제 보조 상품이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일정한 공시 의무 충족을 전제로 그 보조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법안 이름이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인데, 이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결국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가 결국 관할을 가진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로 결국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결국 규제의 방향은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해석과
가상자산의 적용 문제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별도 규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현행 특근법의 내용 플러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만들어서 발행 규율이라든가 또는 취급 영업행위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 금융 관점에 접근한다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그게 증권의 해당성 관점에서 어떠한 요소들을 우리가 투자계약 증권임을 판단할 때 증권성이 높은 요소인 것인지, 또 어떤 요소들이 증권성을 낮추는 요소인 것인지를 중심으로 아마 이제 해석론과 연구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의 생태계면 기술 제도와 전략인데 오늘 주제가 제도적인 개선점과 전략 또 기업의 전략을 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실무적인 발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 토론이고요.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상당히 이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국경영학회에서 경영과 이제 법학의 융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좀 말씀 주시겠어요? 마이크 가지고. 네, 우리 정재욱 변호사한테 좀 죄송하네요, 그죠? 17분 하셨는데 저희가 나중에 그 유튜브 밑에 링크에 17분짜리 영상을 또 링크해서 좀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 자료집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셨을 텐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입금이 암호화폐를 오입금했는데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된다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그죠? 누군가가 제 전자지갑에 오입금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재욱 변호사님은 이제 한국 관점 또 법의 관점, 이종석 교수님은 이제 미국 사례 중심, 그 다음에 경제학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두 분이 잘 보완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제도적인 관점에서 두 분의 발표를 들었다면은 지금 최하인 박사님은 행정학 박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인의 소개가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방금 그 오입금 문제와도 관련된 내용이 아마 발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뮤 온오프 창업자시고요. 그 다음에 야놀자 사회이자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 포럼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네, 최하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저는 오늘 앞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방향이 달라서 크립토 에셋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산업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크립토 에셋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2020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거의 8.6배 이상의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 현황을 보시면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 2021년 말까지 굉장히 급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의 글로벌 자산 현황은 13위에서 15위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크립토 에셋의 전체 총 볼륨과 자산 규모는 느는데 왜 비트코인의 이 자산 순위는 내려가고 있는가? 그것은 전체 크립토 에셋에서 비트코인의 유통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98%에 가까웠던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현재는 40% 내외, 어쩔 때는 38%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작년 말 올 초까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 지갑은 53만 개 이상으로 이 중에 135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장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팔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전체 공급량의 8%, 현재는 약 12%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의 지난 6월 23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2배 급등하였고 특히 미국의 헤지펀드사들을 중심으로 이 보유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은행 13곳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 중에서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900만 개 이상이 발행되었는데 이 중에 거의 20%에 해당되는 370만 개가 이미 영구 분실되어서 찾지 못하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1비트코인의 가격을 3만 달러로 상정했을 때 111빌리언에 해당되는 빌리언 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에셋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크립토 에셋의 시장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실량이 늘어나고 있을까? 그것은 기존 크립토 에셋의 보관 방식에 따른 문제점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크립토 에셋은 인터넷과 연결된 핫 월렛 그리고 물리적 장치로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콜드 월렛으로 이렇게 분리되는데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핫 월렛은 편리하게 언제든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대신 외부의 해킹이라든가 보안성의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또한 이미 핫 월렛을 발급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을 발급받을 때 반드시 니모닉이라는 것을 별도 종이에 적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니모닉을 적은 종이를 잃어버리거나 탈취당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영원히 여러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콜드 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는 굉장히 안전하지만 이 콜드 월렛 자체를 분실했거나 혹은 훼손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영구적으로 이 자산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입출금을 할 때마다 번번이 인터넷과 연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보시면 첫 번째 2013년에 영국의 제임스 하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에 자신의 컴퓨터 본체 즉 비트코인이 8,000개나 들어있는 그 컴퓨터 본체를 버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현재 9년째 이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자신의 그 비트코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1비트코인을 3만 달러로 잡는다면 이 하우엘이 잃어버린 돈은 2억 4천만 달러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콜드 월렛에 작아지고 가벼워지면서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라이빗 키를 가진 자산 소유자의 모럴 해저드인데 2018년 캐나다에서 가장 큰 거래소, 국내로 치자면 업비트 정도 해당되는 쿼드리가 CX라고 하는 거래소의 대표 이 제럴드 코튼이 갑작스럽게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러버리고 나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를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서 이 쿼드리가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자산 3,200억 정도의 크립토 자산을 아무도 출금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람이 인도 여행 중에 갑작스럽게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FBI가 추적을 하고 있고 넷플릭스에서 이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이와 같은 크립토 에셋으로 바꾸고 있는데 만약에 그 프라이빗 키를 가진 어떤 책임자가 잠적해버리는 모럴 해저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은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유병고입니다. 작년 여름에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 미르체 포페스쿠가 갑작스럽게 바닷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자산이 엄청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고 나니까 이 유가족들이 이 비트코인 100만 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유병고 시에 그 기업이라든가 가족들이 그에 대한 재산권을 충고하지 못한다는 것은 크립토 에셋이 가진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네트워크나 하드렛의 해킹 또한 문제인데 개인 하드렛에 대한 해킹은 아예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고 네트워크 해킹 올 초에 있었던 뭐 솔라나 웜홀이라든가 엑시 인피니트 로닌에서의 이 브리치 해킹 같은 것들로 4천억 원 혹은 8,500억 원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와 같은 해킹 사례는 굉장히 빈번하고 소액의 개인 투자자들의 이 하드렛 해킹은 파악할 수 있는 아예 리스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크립토 에셋의 전체 시장은 늘고 있지만 구조적인 취약점,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시장 경쟁 메커니즘에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보험 서비스는 없었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실까요? 일단 코인베이스라든가 제미니 같이 미국에 있는 대형 거래소들에서 보험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광고를 하는데 이것은 이 유저들에 대한 직접 보험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 거래소의 핫월렛에 보관되어 있는 자산을 일부 보험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즉 이것을 보험 서비스를 들었다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유저들을 오히려 속이고 있는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예금보험공사 FDIC에서도 이와 같은 거래소의 보험 광고가 오히려 이용자들의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크립토 에셋에 대한 어떠한 예금자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DIC의 경고에 따라서 코인베이스 등에서 이 사실 거래소가 들었다고 하는 보험이 실제 예금자 보험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억 원 정도를 보장을 해주는데 이런 것과 다르다는 점을 공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유저 개인에 대한 직접 보험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이 크립토 에셋에 대한 투자자가 늘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자가 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7월 25일 날 일본의 미쓰이 스미토모라고 하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하나 출시했습니다. 바로 NFT에 대한 것인데 최대 보상액이 500만 엔, 50만 엔이네요. 우리 돈 한 4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실손 보험도 안 되는 수준이죠.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3,300만 원을 넘고 있는 수준에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크립토 에셋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하르티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일부 NFT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 적용의 범용성이 없습니다. 또 디지털 자산의 특징상 이 원본의 회수라든가 복구가 가능한데 이럴 경우 보험회사가 당연히 구상권, 지급했던 보험금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이 구조에서도 이 소유자의 유병고 시에 유가족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큰 취약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특근법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 즉 수탁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지만 기본적인 시행 규칙이라든가 가이드라인 등이 없고 특히 금융당국에서 AML, 즉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일단 여기에 따라서 은행이라든가 이 증권회사, 금융기관들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작 투자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서비스가 나온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FT 구매 과정, 물론 뭐 비트코인과 같은 크립토 에셋 자체도 사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지만 NFT 자체의 구매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가장 많은 NFT를 발행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NFT를 사신다고 하면 가장 큰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에 가서 산다라고 하면 일단 메타마스크가 있어야 되고 메타마스크를 깔면 앞서 말씀드린 니모닉을 별도로 저장해야 되고 또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로 그 코인을 보내서 그 거래소에서 다시 메타마스크로 보내고 메타마스크에서 오픈시를 사야 되는 이 과정에서 적어도 8에서 12단계 정도의 인증과 그 수수료를 보내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 중에 하나인 폴리곤 네트워크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폴리곤 네트워크에서는 똑같이 이더와 매틱이라고 하는 코인을 쓰지만 발행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다른 그러나 이름은 같은 코인을 보냈을 경우에는 오전송으로 인해서 그 오전송된 돈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네트워크에서 NFT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굉장히 기술 친화적인 2030 세대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럭셔리 상품으로서 한때 작년부터 반짝하기 시작하는 이 NF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저 편의성이 낮고 자산 분실의 위험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인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유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여러 번 토큰을 호환해야 되는 그 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의 현재 금융 서비스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그리고 수수료가 저렴해지는 것과는 사실 역행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불편성이 바로 크립토 에셋이 보다 더 확장되고 블록체인 기술이 보다 더 저변이 넓어지는 데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크립토 홀더 혹은 크립토 마켓 자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잠깐 점검을 해보면 일단 정부 당국에서야 지금 국내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제정법입니다.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성 ICO가 나고 거래소에서 뭐 여러 가지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가격을 이제 펌핑하고 덤핑하는 것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적어도 국내에서 최소한의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ICO를 허용하게 해주고 중앙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거래소 내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인 상장은 거래소 자율에 맡기되 반드시 거래소 상장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서 사회적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최근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쓰는 덱스나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굉장히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국내 전문가들 통해서 주요 디파이나 덱스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전 공지를 해줌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계에서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사실 이미 충분히 나온 기술로서 이 유저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술자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기술자들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개선 가능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탈중앙화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다오, 거버넌스, 합의, 노드와 같은 것들에 일반 이용자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저 부분들을 반드시 개선해야만 블록체인 산업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사례 중에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고 해서 그 굉장히 복잡한 알파벳과 숫자가 64개가 조합되어 있는 그런 해시값을 휴먼 리더블하게 바꿔버린 ENS 서비스가 굉장히 크게 성공되고 있는데 너무나 간단하고 별게 아닌 서비스라고 생각되지만 그만큼 기존에 블록체인 서비스가 얼마나 유저 친화적이지 못했는지를 지적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저가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 산업이 확장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하임 박사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을 주셨고요. 법으로 하기 전에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지막에 그 한 페이지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토론자가 남으셨는데 시간이 우리가 지금 이제 18분밖에 없어가지고요. 아마 토론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보시고 계신 분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준비해 주시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질문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럼 제가 봐가지고 오늘 발표자 분들께 직접 질문하는 형태로 하고 아마 여기 4명이 앉아서 하는 토론은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그냥 발표 4개를 들었다 생각하시고 어떤 특정 발표자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은 하고요. 오늘 발표하신 분들도 다른 발표자분께 어떤 챌린지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이나 의견 주시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최윤일 초이스뮤 온오프 CTO시고요. 오늘 우리가 기술 제도와 전략인데 지금 제도와 전략을 논의했던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하시겠습니다. 제목은 웜홀과 론인 해킹 사건으로 보는 디지털 자산 보안 문제시고요. 최인일 CTO님은 삼성전자에 아주 오랫동안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창업하시고 블록체인 부산 블록체인 규제 특구 운영위원 하시고 여러 저서
능력들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여기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 미온오프 프로젝트의 CTO를 맡고 있는 최윤일입니다. 저는 디지털 자산의 보안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고요. 디지털 자산은 한번 해킹이 일어나면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그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관심을 가지지만 이제 곧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거나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초에 발생했던 두 개의 해킹 사건을 좀 사례로 설명드리고요. 이런 해킹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는 그런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솔라나 웜홀 브리치 해킹 사건입니다. 올 초 2월 2일에 발생을 했고요. 한 4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이제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이제 웜홀 브리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유동성을 일으키고자 할 때 이더리움을 이제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담보하는 장치가 바로 브리치라고 하는 거고요. 가령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이제 10개의 이더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유동성을 위해서 이 브리치를 통해서 이더리움 상에서 이제 10개의 이더를 이제 묶어두게 됩니다. 묶어두는 과정을 이제 패깅이라고 하고요. 이 패깅한 개수만큼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이더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웜홀 이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웜홀 이더를 이제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 두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10개 이더가 패깅 됐으니 10개를 민팅해라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왔을 때 진짜 10개가 패깅이 되었냐 하는 거를 이제 검증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10개의 이제 이더가 패깅 됐다는 걸 검증한 다음에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이제 10개를 발행해야 되는데 10개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뭐 100개를 발행한 문제가 되겠죠. 바로 그런 류의 이제 해킹 사건이 바로 이 웜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이더를 패깅을 해두고 12만 개나 되는 이제 웜홀 이더를 민팅을 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36,000개를 솔라나로 바꿔서 바로 현금화를 했고 나머지 84,000개는 다시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보내서 지금 이 해커의 지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솔라나 네트워크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문제였는데요.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웜홀 리더를 민팅을 할 때 이제 그 complete wrapped function이라는 함수가 사용이 되고 거기서 이제 그 10개가 패깅이 됐으니 10개를 민팅해라 하는 그런 류의 이제 그 메시지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시그네처라고 베리파이 시그네처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취약점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 베리파이 시그네처라는 함수를 잘 보면 아래쪽에 이제 어카운트 메타라고 하는 6개의 그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가 적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가 이제 이 메시지를 검증하는 주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로 바꿔놨고 그게 이제 12만 개의 가짜 웜홀 리더를 민팅하게 되는 그 코드가 이제 실행하게 된 경우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의 한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킹 사건이 이제 엑시 인피니티 로닌 브리치 해킹 사건이고요. 이것도 이제 역시 브리치 부분에서 해킹이 일어난 것이고요. 올해 3월 29일에 해킹이 일어났고 피해액은 한 8,4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이 브리치에서 그 패깅이 된 것을 검증하는 검증 노드가 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과반 이상이 오케이를 하면 이제 민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키를 이제 해킹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킹 방법이 조금 되게 재밌는데요. 이제 이 엑시 인피니티 해킹은 나중에 밝혀지기를 북한의 라자러스라고 하는 해킹팀에서 해킹이 됐다고 이제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해킹팀이 어떤 식으로 해킹을 했냐면 이제 소위 사회공학적인 방법으로 해킹을 했는데
이제 베트남의 가짜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링크트인을 통해서 이 스카이 마비스가 이 액션 인피니티를 개발한 개발사고 이 토큰을 관리하는 회사인데 그 브릿지를 관리하는 회사인데 이 링크트인을 통해서 그 직원들한테 이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오퍼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도 보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채용 계약서를 이제 메일로 다 보냈죠. 그래서 이 직원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이 채용 계약서의 PDF를 클릭하는 순간 그 컴퓨터에 해킹 툴이 삽입이 됐고 그 해킹 툴을 활용해서 이 밸리데이터 키를 이제 탈취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밸리데이터를 이제 속이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해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한 대여섯 가지의 이제 그 블록체인에서의 보안 문제가 근본적으로 좀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그 블록체인의 속성상 한번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에 배포가 되면 수정이 불가능한데요. 근데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수정을 하고 싶고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그런 필요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어쩔 수 없이 그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를 완결적인 구조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중간중간에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를 입력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해커가 그 허점을 이용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짜게 됐는데 그 대부분의 그 이더리움과 이제 유사한 형태의 이제 네트워크들은 다 솔리디티라고 언어를 이용하는데 이 솔리디티는 가장 그 6개의 가장 큰 취약점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취약점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언어가 갖고 가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리엔트런시 같은 그런 취약성은 계속적으로 지금 해커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오디트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거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는 사람의 문제인데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름 자체가 컨트랙트잖아요. 그래서 계약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도 분명히 돼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테라 루나 사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금융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런 수많은 그 지식을 동반해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스마트 컨트랙트는 단순히 지금 IT 기술자들이 지금 짜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과 법률과 금융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게 얼마나 이제 그 불편한지 말씀이 나왔었는데 아까 비트코인도 지금 발행량이 한 20% 정도가 지금 분실이 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그 근본적으로 블록체인의 문제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법을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 기반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언어 자체가 가진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보통 항공기나 아니면은 무기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그런 스펙 기반의 그 개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격한 그런 개발 방법론을 좀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디트도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법률적으로, 금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오디트 방법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친화적인 그런 UI UX가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 8분 남았는데요. 어떻게 저 발표자분들 앉지는 못하더라도 서실래요? 잠깐 나오시죠, 뭐. 네, 잠깐 나오셔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그 플로어에 질문 있으시면 그 대신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 네. 네. 중앙대 산업창업대학원의 강철승 교수입니다. 오늘 아주 정말로 새로운 여태까지 가상화폐에 관련돼 있는 이 세미나를 계속 와가지고 참석했는데 제일 수준 높은 오늘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10시 반에 가상화폐 회계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 발표를 하는데요. 오늘 그렇다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회계 2016년에 가상화폐가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거 불법 행위니까 이거 처벌해야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총리실에 지난번에 이번에 그만둔 총리실에 있는 그 조정관이 뭐라고 그러냐, 그것은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가상화폐에 관한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 그랬는데 5년 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안 하다가 2020년에 가상화폐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타 자산으로 해가지고 그걸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 끝났거든요. 그러면 세 사람이 발표하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것이 어느 법부터 먼저를 해야 하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세법을 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세법부터 해야 하느냐, 그리고 세법부터 해야 하느냐, 자본시장법을 해야 하느냐, 증권시장부터 해야 하느냐, 회계기준을 해야 하느냐, 어느 것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어떤 법부터 어떤 법의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종석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을 좀 다르게 하는 법들이라서 일단은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잘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논의를 하면서 선후관계나 프라이어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짧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라 좋은 답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세법에 대한 얘기는 저희 다음 세션에서 아마 자세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6년간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금융규제기관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용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금융규제는 하고 싶고 그 투자자 보호는 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면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통렬히 반성하고, 그리고 정부가 무언가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산업 현장에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법은 잘 모르고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사용자들에게 이 기술을 좀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기술 진입 장벽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의 그 지갑 주소 같은 경우도 숫자나 문자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숫자나 문자로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오전성 문제가 제일 큰데 그 오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술자들로서 저는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혹시 또 플로어에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우리 3분 있으니까 이준호 교수님 1분씩 아까 발표하다가 조금 못다한 얘기가 있다 하면은 또 좀 덧붙여줘도 좋겠고요. 저는 사실 이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ABS하고 사실 그 뮤지카의 조각 투자를 일반 분들이 구분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까 그 뮤직하우를 그 예로 들어서 증권성에 대한 말씀하셨을 때, 사실 뮤직하우는 블록체인으로 구현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회사를 실제로 차려서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기업의 형태로 발행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해석이 쉽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정말 좀 탈중앙화되어 있는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상으로 옮겨진 상태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뮤직하우가 저작권 자체를 그 ABS로 만들어서 팔았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작권은
뮤직하우의 자회사가 갖고 있고 뮤직하우는 그 자회사가 저작권 협회에서 받는 수익을 배분하는 배당권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증권이 돼서 증권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과 배당권의 차이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겠는데 이제 ABS 할 때 그 자산이 사실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IP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의 소유권을 사실 실시간으로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되는 경우로 올린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실 효율적으로 한다면 배당권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뮤직하우 사태가 사실 그 NFT와 같은 형태, 그러니까 토큰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수익 구조 자체를 굉장히 막아놓는 사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디지털 그 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산성과 증권성이라고 하는 판단 자체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내에서 누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지를 정의를 못했던 거고 지금까지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거고요. 최소한 그래도 금융위원회라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증권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결국 그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뭐 인정을 하고 대신 어쨌거나 저는 같이 IT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활성화를 하자라는 입장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네, 금융위원이시라서 누구신가 했더니 마스크 쓰셔가지고 몰라봤습니다. 우리 서강대 김용진 교수님께서 좋은 의견과 또 질문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오늘 세션 늘 아쉬운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끝까지 토론해주신 토론자님, 그다음에 또 발표자님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